같은 해 율리아가 생을 마감했다. 그녀는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일찍이 아버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판다테리아 섬에, 다음에는 시칠리아 해협 연안의 레기움시에 유배되어 갇혀 있었다. 가이우스와 루키우스 카이사르가 세력을 떨치던 시절 그녀는 티베리우스의 아내였으나 그를 자신과 신분이 맞지 않는다며 멸시했다. 티베리우스가 로도스 섬으로 물러났던 가장 내밀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황제 자리에 오른 티베리우스는 그녀가 추방된 상태이고 명예도 실추된 데다 아그리파 포스투무스가 죽은 뒤 모든 희망을 잃었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그녀를 궁핍과 기나긴 쇠약 속에 방치하여 죽게 했다. 유배지가 워낙 멀고 기간도 길었기에 그녀의 죽음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였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에게 가해진 잔혹함의 이유도 같았다. 그는 가문은 고귀했으나 재능을 사악하게 썼고 율리아가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아내였을 때부터 그녀를 범했다. 그 간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율리아가 티베리우스에게 시집간 후에도 이 끈질긴 간통꾼은 그녀를 부추겨 남편에 대한 반항과 증오를 품게 했다. 율리아가 아버지 아우구스투스에게 보낸 티베리우스를 헐뜯은 서신도 그가 작성한 것으로 믿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아프리카 해안의 케르키나 섬으로 쫓겨나 14년 동안 유배 생활을 견뎠다. 마침내 살해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해안가 절벽에 서서 절망적인 상황을 기다리던 그를 찾아냈다. 그는 아내 알리아리아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시간을 정한 뒤 암살자들에게 목을 내밀었다. 그의 삶은 그라쿠스라는 가문에 어울리지 않게 타락했으나 죽음의 순간만큼은 그 이름에 걸맞은 의연함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이 군사들이 로마에서 온 것이 아니라 티베리우스가 살인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아프리카 총독 루키우스 아스프레나스가 보낸 것이라고 전한다. 같은 해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기 위한 아우구스탈리스 제관이 창설되었다. 이는 과거 티투스 타티우스가 사비니족의 재래를 보존하기 위해 TT 제관을 만든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 국가의 명망가들 중 21명이 제비뽑기로 선출되었고 티베리우스와 드루수스, 클라우디우스, 게르마니쿠스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때 처음 시작된 아우구스투스 기념 경기는 배우들의 경쟁으로 인한 소동으로 얼룩졌다. 아우구스투스는 생전에 마에케나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연극을 너그럽게 보아주었으며 본인 스스로도 그런 유흥을 싫어하지 않았고 민중의 즐거움에 섞이는 것을 시민다운 예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티베리우스의 성정은 그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다만 그는 수년 동안 부드럽게 길들여진 민중을 당장 엄격하게 다룰 엄두를 내지 못했을 뿐이다. 드루수스 카이사르와 가이우스 노르바누스가 집정관이 된 해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게르마니쿠스에게 개선식이 결정되었다. 그는 여름 원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던 중 이른 봄에 카티족을 기습 공격했다. 적들이 아르미우스와 세게스테스로 나뉘어 분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르미니우스는 게르마니아를 어지럽히는 자였으나 세게스테스는 로마에 대한 충성을 보였다. 세게스테스는 과거 반란이 모의되던 잔치 자리에서 바루스에게 아르미니우스와 자신을 포함한 지도자들을 모두 결박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게르만의 수뇌부가 사라지면 평민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그때 죄인과 무고한 자를 가려낼 시간이 생길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바루스는 운명과 아르미니우스의 힘에 굴복해 죽었다. 세게스테스는 비록 민족의 대세에 밀려 전쟁에 말려들었으나 늘 불화 속에 있었고 아르미니우스가 자신의 딸을 가로채 아내로 삼으면서 사적인 원한까지 깊어졌다. 화목한 이들에게는 사랑의 끈이 될 혼인관계가 원수들 사이에서는 증오의 불씨가 되었다. 게르마니쿠스는 4개 군단과 보조병 5,000명, 라인강 2편의 게르만 지원군을 카이키나에게 맡겼다. 자신은 나머지 4개 군단과 2배의 동맹군을 이끌고 타우누스 산에 요새를 세운 뒤 카티족을 향해 속공을 가했다. 루키우스 아프로니우스에게 길과 다리의 보급로를 맡겼다. 당시 날씨는 드물게 건조하여 강물이 낮아 원활하게 진격할 수 있었으나 돌아올 때 닥칠 폭우와 강물의 범람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카티족이 손쓸 틈도 없이 들이닥쳐 노약자들을 포획하거나 학살했다. 젊은이들은 아드라나 강을 헤엄쳐 건너가 다리를 지으려는 로마군을 방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투척기와 화살에 밀려 물러났고 평화 협상이 실패하자 마을을 버리고 숲으로 흩어졌다. 게르마니쿠스는 카티족의 수도 마티움을 불태우고 평원을 초토화한 뒤 라인강으로 돌아섰다. 적들은 도망칠 때 흔히 하는 습격조차 감히 하지 못했다. 카이키나 또한 브룩테리족을 견제하고 마르시족을 격퇴하며 기세를 올렸다. 얼마 뒤 세게스테스로부터 사절이 왔다. 아르미니우스가 전쟁을 주장하며 힘을 얻자 동족들에게 포위된 자신을 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야만인들에게는 대담하고 저돌적인 자가 신뢰를 얻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세게스테스는 사절단의 아들 세기문두스를 포함시켰다. 이 젊은이는 과거 반란 당시 로마의 재관이었음에도 반란군에 가담했던 죄책감에 망설였으나 로마의 자비에 희망을 걸고 아버지의 전언을 전했다. 그는 친절하게 대접받아 가우디아 강변으로 보내졌다. 게르마니쿠스는 군대를 돌려 세게스테스를 포위하던 자들을 공격했고 그와 그의 친족, 가신 무리를 구출했다. 그 중에는 아르미니우스의 아내이자 세게스테스의 딸인 투스넬다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보다는 남편의 기질을 닮아 비굴하게 굴지 않았고 태중의 아이를 생각하며 당당한 기세를 잃지 않았다. 바루스의 패배 당시의 전리품들도 속속 발견되었다. 세게스테스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오늘이 내가 로마 민중에게 충성을 보인 첫날은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이후 나는 당신들의 이익에 따라 친구와 원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조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로마와 게르만에게 모두 평화가 이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딸을 가로채고 당신들의 계약을 어긴 아르미니우스를 바루스 앞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의 나태함 때문에 일이 지체되었습니다. 나는 나와 아르미니우스를 모두 가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변명보다 한탄이 앞섭니다. 나는 아르미니우스를 결박하기도 했고 그 일당에 의해 결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 나는 과거보다 현재를, 갈등보다 평화를 택하려 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결백을 증명하고 게르만족이 멸망 대신 회개를 택한다면 그들을 중재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의 젊은 실수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은 강요에 의해 이곳에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녀가 품은 아르미니우스의 아이와 그녀를 낳은 나 중 누구의 인연을 더 중히 여길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자비로운 응답으로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게스테스에게 거처를 약속했다.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 티베리우스의 승인하에 임페라토로 칭호를 받았다. 아르미니우스의 아내는 사내 아이를 낳았고 라벤나에서 자란 그 소년이 훗날 겪게 되는 운명은 때가 되면 기록하겠다. 세게스테스의 항복과 관대한 처분 소식은 게르만인들 사이에서 희망과 분노로 엇갈렸다. 특히 아르미니우스는 아내의 포로 소식과 태중의 아이가 노예가 될 운명이라는 것에 광분했다. 그는 케루스키족을 돌아다니며 세게스테스와 게르마니쿠스를 향해 무기를 들라고 외쳤다.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사령관, 강력한 군대여, 고작 여자 한 명을 잡아가는데 수많은 손길이 필요했는가? 나는 세 군단과 3명의 지휘관을 쓰러뜨렸다. 나는 임신한 여자가 아니라 무장한 남자들을 상대로 싸운다. 우리 숲에는 내가 신들에게 바친 로마의 깃발이 걸려있다. 세게스테스는 정복당한 땅에서 살며 아들에게 인간의 사제직이나 다시 맡기라지. 게르만인들은 엘베강과 라인강 사이에서 로마의 채찍과 도끼, 토가를 본 것을 결코 씻지 못할 것이다. 다른 민족들은 로마를 몰라 세금과 처벌이 생소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던졌고 아우구스투스도 티베리우스도 소용없음을 증명했다. 미숙한 애송이와 반란이나 일으키는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조국과 부모, 옛 전통을 원한다면 배신자 세게스테스가 아닌 자유의 지도자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라. 이 선동에 케루스키족뿐만 아니라 주변 부족들이 들고 일어났다. 로마와 우호적이었던 아르미니우스의 숙부 인구이오메루스까지 가담하자 게르마니쿠스는 긴장했다. 전쟁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카이키나를 40개 로마 대대와 함께 보내 적을 분산시키며 브룩테리족 영토를 거쳐 엠스 강으로 향하게 했다.
기병대는 기병대장 페도가 프리시족 경계로 진군시켰다. 본인은 4개 군단을 배에 태워 호수를 건너 진격했다. 보병과 기병, 함대는 약속된 강가에서 동시에 집결했다. 카우키족이 보조병을 약속하자 그들도 전우로 받아들여졌다. 게르마니쿠스의 명을 받은 루키우스 스테르티니우스는 가볍게 무장한 부대를 이끌고 자기네 땅을 스스로 불태우던 브룩테리족을 격퇴했다. 그 학살과 약탈의 현장에서 그는 바루스 패배 당시 잃어버렸던 제19군단의 독수리 깃발을 찾아냈다. 군대는 거기서부터 브룩테리족 영토 끝까지 진격했고 엠스강과 루피아강 사이의 모든 지역을 초토화했다. 그곳은 바루스와 그 군단들의 유해가 매장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고 전해지는 토이토브루크 숲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게르마니쿠스는 죽은 병사들과 사령관에게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 군대 전체도 친족과 친구의 불운 전쟁의 비참함에 숙연해졌다. 카이키나가 길을 정찰하고 늪지대에 다리를 놓는 동안 그들은 슬픔과 흉측한 기억이 가득한 장소로 들어섰다. 바루스의 첫 번째 진영은 세 군단의 위용을 보여주었으나 뒤이어 나타난 허물어진 성벽과 얕은 참호는 패잔병들이 마지막으로 저항한 흔적을 보여주었다. 들판 한복판에는 도망치거나 저항했던 모습 그대로 백골들이 흩어지거나 쌓여 있었다. 부서진 무기와 말의 유골, 나무 줄기에 박힌 해골들이 즐비했다. 인근 숲에는 장교들을 도살했던 야만인들의 재단이 있었다. 생존자들은 이곳에서 지휘관들이 전사했고 저곳에서 깃발을 빼앗겼으며 바루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리가 어디인지 증언했다. 아르미우스가 포로들을 조롱하며 세웠던 교수대와 구덩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 현장에 있던 로마 군대는 참변 6년 만에 세 군단의 유해를 마주했다. 누구의 뼈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병사들은 모두를 동료이자 혈육으로 여기며 분노와 슬픔 속에 매장했다. 게르마니쿠스는 직접 첫 삽을 뜨며 죽은 자들에게 예우를 표하고 사한 자들의 고통을 나누었다. 하지만 티베리우스는 이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시신의 참혹한 형상이 군대의 사기를 꺾고 적에 대한 공포를 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고 제관인 사령관이 사체라는 불결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 이유도 내세웠다. 게르마니쿠스는 퇴각하는 아르미니우스를 쫓았다. 아르미니우스는 기병대를 유인해 늪지대 매복지로 몰아넣었다. 로마 기병과 지원군이 혼란에 빠져 전멸할 위기에 처했으나 게르마니쿠스가 본진 군단을 전개하자 적들은 물러났다. 승패 없이 물러난 뒤 게르마니쿠스는 군대를 나누어 복귀시켰다. 카이키나에게는 긴 다리라 불리는 좁고 험한 둑길을 통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곳은 광활한 늪지대 사이에 루키우스 도미티우스가 옛날에 닦아놓은 길이었으나 나머지는 진흙탕과 복잡한 물줄기로 가득했다. 아르미니우스는 지형의 이점을 살려 로마군보다 먼저 숲에 매복했다. 카이키나는 낡은 둑길을 수리하며 싸워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야만인들은 공사 중인 병사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였다. 로마군은 진흙 속에 발이 빠지고 무거운 갑옷 때문에 중심을 잡기 힘들었으나 게르만인들은 가벼운 무기로 늪을 누볐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적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공사 현장으로 돌려 땅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군에서 40년을 보낸 노장 카이키나는 위기를 직감했다. 그는 부상병과 짐 실은 수레를 먼저 보내고 평지에서 전열을 가다듬기로 결정했다. 로마군의 밤은 불안했다. 야만인들은 승리의 노래와 함성으로 계곡을 채웠으나 로마군 부근에는 가느다란 불빛과 두려움 섞인 속삭임뿐이었다. 카이키나는 피투성이가 된 바루스가 늪에서 솟아올라 자신을 부르는 꿈을 꾸었으나 거절했다. 날이 밝자 좌우익의 부대들이 공포 혹은 반항심 때문에 위치를 이탈해 습지로 도망쳤다. 아르미니우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둑길 위로 돌격했다. 보라, 바루스의 운명이 되풀이된다. 그의 외침과 함께 기병들이 말의 다리를 노리며 공격했다. 로마군은 깃발을 지탱하기도 힘든 진흙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다. 카키나 또한 말이 죽어 떨어지면서 포위될 뻔했으나 제1군단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다.
적들이 전리품을 챙기느라 지체한 덕분에 로마군은 겨우 단단한 평지로 탈출했다. 그러나 성벽을 쌓을 도구도, 텐트도, 부상병을 치료할 약도 없었다. 그들은 피와 진흙이 섞인 음식을 나누며 절망적인 밤을 보냈다. 말 한 마리가 굴레를 끊고 날뛰자 병사들은 적이 들이닥친 줄 알고 성문으로 몰려들었다. 카이키나는 헛소문임을 알았지만 병사들이 멈추지 않자 성문 바닥에 몸을 던져버렸다. 사령관의 몸을 밟고 지나가라는 처절한 행동에 병사들은 겨우 멈춰섰다. 장교들은 그것이 거짓 공포임을 설득했다. 카이키나는 광장에 병사들을 모으고 엄숙하게 훈시했다. 오직 무기만이 살 길이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적이 성벽까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방에서 출격하라. 그 돌격만이 우리를 라인강으로 보낼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말부터 시작해 모든 장교의 말을 가장 용맹한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기병이 먼저 길을 뚫고 보병이 그 뒤를 덮치는 전략이었다. 게르만 진영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아르미니우스는 로마군이 나오기를 기다려 늪에서 처치하자고 했으나 인구이오메루스는 즉시 성벽을 넘자고 선동했다. 야만인들은 성벽 위 로마군이 겁에 질린 줄 알고 해자를 메우고 기어올랐다. 그 순간 로마군의 나팔 소리와 함께 기습적인 역습이 시작되었다. 여기는 숲도 늪도 아니다. 로마군은 허를 찔린 게르만족을 평지에서 사정없이 도륙했다. 인구이오메루스는 중상을 입고 도망쳤다. 승리한 로마군은 부상과 굶주림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으로 고통을 잊었다. 로마군이 전멸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라인강 다리를 끊어 퇴로를 막으려는 자들이 생겼으나 아그리피나가 이를 막았다. 그녀는 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병사들에게 옷과 약을 나누어 주었다. 플리니우스는 그녀가 다리 입구에서 병사들을 맞이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기록했다. 티베리우스는 이 소식에 깊이 분노했다. 사령관이 할 일을 여자가 하고 있다. 아들을 군복을 입혀 데리고 다니더니 이제는 군대의 마음까지 사려 하는가? 세아누스는 이런 황제의 의심을 부추기며 증오를 쌓아갔다. 게르마니쿠스는 함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비텔리우스에게 2개 군단을 맡겨 육로로 보냈다. 그러나 조수와 북풍이 겹치면서 들판이 바다로 변했고 군대는 소용돌이와 파도 속에 휩쓸렸다. 짐승과 시신이 뒤엉킨 채 수많은 병사가 수몰되었다. 비텔리우스는 겨우 높은 지대로 군대를 이끌고 대피했다. 그들은 불도 도구도 없이 비참한 밤을 보낸 뒤 다음날 함대와 합류했다. 그들이 무사함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아무도 그들의 생존을 믿지 않았다. 스테르티니우스는 세게스테스의 형제 세기메루스의 항복을 받아냈다. 바루스의 시신을 모욕했다는 혐의가 있는 아들은 엄격히 다루었으나 결국 용서했다. 속주들이 전쟁 손실을 메우기 위해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으나 게르마니쿠스는 무기만 받고 포상금은 사제로 충당했다. 그는 부상병들을 일일이 위로하며 그들의 공적을 칭송했고 다음 전투를 위해 군심을 하나로 묶었다. 그 해에 카이키나, 아프로니우스, 실리우스에게 개선 영예가 주어졌다. 티베리우스는 시민들이 제안한 국부 칭호를 거절했고 자신의 법령에 대한 맹세도 금지했다. 모든 인간사는 불확실하며 높이 오를수록 위태롭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시민적인 평등을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대역죄법을 부활시켰다. 과거에는 군대 배신이나 선동 같은 행동만이 죄가 되었으나 아우구스투스는 이를 문서에 의한 모욕까지 확대했고 티베리우스는 이를 더욱 엄격히 집행하기로 했다. 팔라니우스와 루브리우스라는 기사들이 처음으로 고발당했다. 아우구스투스의 신상을 매각하거나 거짓 맹세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였다. 티베리우스는 처음에는 신들에 대한 모욕은 신들이 처리할 문제라며 관용을 베푸는 척했다. 얼마 뒤 비티니아 총독 그라니우스 마르셀루스가 대역죄로 고발당했다. 고발자 카이피오 크리스피누스는 밀고를 통해 부와 권력을 얻는 사악한 선례를 남겼다. 그는 마르셀루스가 황제의 단점을 헐뜯었다고 고발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사실적이라 티베리우스는 더 격분했다. 재판 도중 티베리우스가 직접 공개 투표를 하겠다고 나서자 피소가 당신이 몇 번째로 투표할 것인지 물으며 그의 독단을 꼬집었다. 결국 티베리우스는 물러났고 마르셀루스는 대역죄 혐의에서 벗어났다. 티베리우스는 재판정에 수시로 출석하여 법관들을 감시했다. 이로 인해 판결은 공정해졌을지 모르나 자유는 파괴되었다. 한편 사제를 털어
가난한 의원을 돕거나 화재 피해를 보상해주는 등 돈에 관해서는 명예로운 태도를 보였으나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여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 테베레 강이 범람하여 도시가 수몰되자 시빌라의 설을 읽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티베리우스는 거부했다. 아카이아와 마케도니아가 세금 경감을 요청하자 이들을 황제 직할 속주로 전환했다. 아들 드루수스는 검투사 경기를 주최하며 피해 굶주린 잔인함을 보여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티베리우스가 왜 경기에 불참했는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갔다. 연극 소동이 유혈 사태로 번지자 배우들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었다. 의원이 배우의 집에 가는 것을 금지하고 로마 기사가 배우를 수행하는 것을 막았다. 관객들이 소란을 피우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법관들에게 부여했다. 스페인의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우는 것이 허락되었다. 티베리우스는 세금 경감을 요구하는 민중에게 군사 자금이 부족함을 강조하며 복무 기간을 20년으로 확정했다. 지난 반란 당시 약속했던 16년 복무제는 폐지되었다. 테베레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지류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계획이 논의되었으나 환경 변화와 종교적 이유를 든 주변 도시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자연이 모든 강에 적절한 입구와 통로를 주었다는 종교적 호소가 받아들여졌다. 포파이우스 사비누스의 모이시아 총독 임기가 연장되었다. 티베리우스는 한 번 임명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는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싫어하는 나태함일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이 권력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일 수도 있었다. 그는 유능한 자는 두려워하고 무능한 자는 경멸했기에 적당한 자를 오래 묶어두는 방식을 택했다. 집정관 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말이 다르다. 티베리우스는 때로는 후보의 경력만 나열하여 은근히 지시했고 때로는 아무런 표시 없이 선거 방해만 금지한다고 했다. 누구든 자신 있으면 나서라고 말했지만 이는 거칠일 뿐이었다. 자유를 외칠수록 그 뒤에는 더 가혹한 예속이 기다리고 있었다.